안녕하세요.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 제 목소리랑 영상 잘 보이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오늘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파이널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들어야 하는데요. 저희 그 순서 사전에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 조가 어디죠? 네, 재현님이 먼저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 공유 어떻게 할까요? 아직 안 보내줬는데? 잠시만요. 설마 댓글로 들어와 있어. 들어와. 공동 호스트 줄게. 화면 공유된 거 잘 보이시나요?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 아, 네. 그러면은 재현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타임 시리즈 4조고 조원들은 아래에 있는 5명입니다. 잠시만요. 네,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맨 처음에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한 거랑 데이터 좀 바뀐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모델들 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모델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발표 중간에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데이터 전처리 과정 전처리에서 첨언할 때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부분은 지난주에 발표 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고, 추가적으로 바뀐 부분이 저번 주 발표한 이후에 도영님께서 첨언을 해주신 것 중에 요일 피처를 왜 넣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저희도 요일 피처가 타겟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찾아보았고, 그 결과로 타겟 데이터의 유의미한 차이를 낸다고 볼 수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서 전처리 과정에서 요일 변수를 제거하고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피처는 총 10개가 나오게 됐고, 그 타겟 변수 1개 이렇게 이루어진 전처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모델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방향성을 2가지 갈래에서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최종 모델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성능을 계속 개선시키는 방향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모델을 준비해서 그냥 성능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갈지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다시 봤을 때 그 테스트 데이터 셋에 타겟 변수를 제공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캐글 컴피티션에서 가져온 데이터여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하나의 모델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트레인 데이터에서 발리데이션 데이터 셋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성능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주어진 트레인 데이터 셋도 크기가 크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면은 성능 비교에 의미가 조금 퇴색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하나의 모델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델링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명력은 높지만 성능은 조금 낮은 모델들도 있고 설명력은 낮지만 그만큼 성능이 좀 높은 모델들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력이 높은 모델들을 이제 설명드릴 거고 설명력 좀 낮지만 성능이 좋은 모델들을 수정님께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네, 처음 보여드릴 모델은 리니어 트리 리그레서라는 모델인데 저희가 모두 알고 계신 디시전 트리라는 모델을 리니어 리그레서랑 결합시킨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리니어 트리의 학습 능력과 설명력을 이라는 장점과 리니어 리그레서의 예측력이라는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는 발리데이션 셋에서 발리데이션 셋을 모델에 넣어서 예측한 그래프인데 어느 정도 추세는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예측이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설명력은 갖고 있지만 성능 면에서는 뛰어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모델을 비교할 때 사용한 지표가 RMSE라는 지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RMSE는 3.0420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네, 이 그래프가 이제 설명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 이게 리니어 트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트리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건데 각 그 구간에서 어떤 지표가 얼마 이상 또는 이하로 나오면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 지표가 어떻게 구분됐는지를 보여주는 플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로 받은 그것들을 이제 모델에 넣어봤을 때 결과가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로 나오는데 여기 대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우측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보여져요. 그래서 그 트레인 데이터셋의 마지막 부분이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끝나서 이 경향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으로 봤을 때 예측이 정확도가 높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은 네, 리니어 부스팅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인데 앞에 리니어 트리에서 앙상블 기법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예측력이 우수하지는 않지만 아까보다 RMSE가 낮아진 것으로 봐서 그냥 보통 리니어 트리 리그레서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리니어 트리에서의 프리딕션과 좀 다르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반복되는 그런 어떤 추세 정도만 예측하고 그리고 정확한 프리딕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리니어 트리 계열 모델은 아니지만 앞에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그 리니어 부스팅 리그레션에서 사용했던 앙상블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그 리니어 트리가 들어간 모델과
들어가지 않은 모델을 조금 비교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리니어 트리가 들어간 모델보다 이 예측한 그래프가 조금 더 튀지 않고 스무스한 모형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RMSE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리니어 부스팅 리그레션보다는 0.1 낮은 1.811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델의 경우에는 피처 임포턴스를 측정할 수 있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측도는 이제 MDI라고 해서 랜덤 포레스트에서 그 피처 임포턴스를 측정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피처를 무작위로 섞어서 노이즈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것은 노이즈 처리하고 어떤 것은 그냥 피처로 놔둬서 이제 예측값이 실제보다 얼마나 더 차이가 생겼는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피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도에서 나온 결과를 봤을 때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시간 피처예요. 그래서 시간 피처가 이 모델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일단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랑 날짜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피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휴미디티, 그러니까 습도 관련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피처가 가장 임포턴스가 높았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에와 동일하게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서 프리딕션을 도출한 결과가 이렇게 되고, 앞에 세 모델의 그 예측 결과를 한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보여드렸던 리니어 트리 모델은 조금 예측이 나머지 두 개와 좀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인 리니어 부스팅 리그레서랑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션은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사용한 게 엠비츠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이제 설명력이 좀 부족하다는 기존의 딥러닝 모델의 단점을 좀 보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시계열에 대한 통계적 접근법을 좀 배제를 하고 순수 딥러닝 아키텍처만 좀 사용해서 시계열 문제를 분석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설명력을 가진다는 게 특징인데, 트렌드나 시즈널적인 어떤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구조에 대한 간단한 어떤 설명을 조금 추가를 했는데, 세부적인 부분부터 보면은 가장 세분적인 부분이 이제 베이직 블럭이 가장 작은 단위고, 베이직 블럭을 모아서 이제 스택 블럭이라는 중간 단계 구조를 가지고 그 스택 블럭을 모아서 이제 최종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베이직 블럭인데, 베이직 블럭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4개를 거친 후에 포캐스트와 백캐스트로 분기를 해서 다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수를 각각 백캐스트와 포캐스트 함수를 각각 거쳐서 아웃풋을 내게 되는데, 이 포캐스트 함수랑 백캐스트 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베이직 블럭의 종류가 조금 달라져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이 함수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놓았을 때는 제네릭 베이직 블럭이라고 부르고, 아까 설명드렸던 설명력과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모델을 짰을 때는 시즈널 베이직 블럭이랑 트렌드 베이직 블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게 베이직 블럭을 모아서 만든 스택 블럭인데, 각 블럭으로부터 생성된 백캐스트와 포캐스트가 이제 더블
레지두얼 스태킹으로 불리는 그 레지두얼 커넥션을 통해서 스택의 아웃풋을 구성하거나 다음 블럭 인풋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스택을 또 모은 게 이제 전체적인 모델 스트럭처가 되는데, 모델의 전체적인 형태는 앞서 설명한 그 여러 개 스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백캐스트 아웃풋은 다음 스택의 인풋으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모든 스택에서 생성된 포캐스트 아웃풋을 더한 값이 모델의 아웃풋, 최종 아웃풋이 됩니다. 즉, 그 위에 보이는 이 그래프에서 h 길이만큼의 예측값을 이제 최종 아웃풋으로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MSE를 이용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고 다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이직 블럭에서 최종 단계에 있던 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설명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 함수 G를 그 파라미터가 아니라 특정 단조 함수나 또는 이게 반복되는 주기 함수로 설정을 하게 되면 트렌드 블럭이나 이제 시즈널 블럭이라고 해서 트렌드와 시즈널 계절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블럭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즈널 블럭이랑 트렌드 블럭을 모아서 만든 게 이제 트렌드 스택이랑 시즈널 스택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스택에서 각 스택에서 나온 아웃풋을 통해서 수식에 넣어서 그 수식을 통해서 계절성하고 트렌드를 그 분석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설명력을 가진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엠비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저희가 이 엠비츠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드리면, 원래 데이터셋은 15분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15분 단위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성능이 그렇게 좋은 성능을 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모아서 했을 때 우측 위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식에서는 추세만 나와서 RMSE 값을 따로 계산을 할 수는 없어서 이 모델의 경우에는 RMSE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그냥 하나의 모델로 사용됐다는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우측 아래 그래프를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트렌드랑 계절성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식에 넣어서 트렌드랑 계절성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 그래프로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엠비츠는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고, 이 뒤에 부분은 이제 휴정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력은 낮지만 높은 성능을 가진 모델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LSTM은 베이직 RNN의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모델이어서 그 긴 의존 기간을 필요로 하는 학습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저희가 되게 간단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여기서 레이어를 좀 더 추가하는 등의 시도도 해봤는데 성능이 크게 변화하는 부분이 없었고 오히려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반에 간단한 모델에서 피팅할 때 에포크랑 배치 사이즈를 좀 늘리고 조절하니까 훨씬 성능이 나아져서 이걸로 모델을 돌렸습니다. 그 미니맥스 스케일러로 데이터를 조정해주고 모델을 돌렸는데, 이 왼쪽 그림은
로스를 확인해보는 그래프이고 이 우측은 저희가 임의로 이제 8대2 비율 설정했던 트레인셋에 대해서 예측해본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RMSE는 0.0257 정도로 좋게 나왔는데 여기 우측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프리딕션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약간 오버피팅이 된 게 아닐지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오버피팅이 보통 그 옐리드라스가 계속 감소하면서 그 증가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그냥 막판에는 그냥 자글자글하게 나온 형태여서 증가하지는 않아가지고 괜찮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드랍아웃이나 정기와 같이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해본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앞에 다른 모델을 통해서 나온 포캐스트 결과랑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모델은 GRU입니다. 그 GRU는 LSTM을 구성하는 타임스텝 SL을 그냥 조금 더 간소한 버전으로 이 모델의 성능이 사실상 LSTM이랑 유사하지만 그냥 구조를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학습 속도가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양이 적을 때는 GRU가 좀 더 낫지만 오히려 양이 많으면 LSTM이 더 낫다고 합니다. GRU도 LSTM이랑 동일하게 종류만 다르게 해서 돌려봤고 이 모델도 미니맥스 스케일러로 데이터 조정 후에 모델을 돌린 것입니다. 좌측 그림은 로스 확인해 보는 거고 우측은 예측해 본 결과입니다. 여기서 RMSE는 0.0334 정도로 LSTM보다는 조금 높지만 좋게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해 본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LSTM이랑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GRU랑 LSTM 풀캐스팅 결과를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한 번에 그려봤는데 여기서 파란색이 GRU고 주황색이 LSTM입니다. 그래서 온도 변수가 없던 테스트 셋을 활용해서 그려봤을 때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조금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STM이 모양새가 V자를 띠고 있는 게 더 두드러지고 GRU는 그게 조금 덜 보여서 변화의 폭이 GRU에서 조금 더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RU 모형은 아다부스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얻어진 부트스트랩 샘플을 사용해서 훈련되는데 이 알고리즘은 각 그 GRU 모형의 앙상블 가중치를 얻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 아다부스트 GRU 앙상블 모델은 모든 GRU 모델의 예측 결과에 대해서 가중치를 결합해서 최종 결과를 얻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아다부스트 GRU 앙상블 모델을 돌려본 거고 RMSE는 0.58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아다부스트 LSTM이고 RMSE는 0.603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두 모델에서 모두 프레딕션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발 ML 모델로 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저희가 우선 그 이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발 모델은 오토ML의 라이브러리고 오토ML은 머신러닝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오토ML을 사용하면 데이터 세트에 가장 좋은 모델을 찾아주고 필요한 값도 알아서 구해주게 됩니다. 오토ML 설치에 input 데이터, target 데이터, problem type 정도만 넣으면 알아서 검색을 다 해주고 이제 objective 4개 변수를 사용해서 최적화될 대상을 결정하는데 이거의 원래 디폴트 값이 r제곱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MSE를 사용해가지고 objective를 RMSE로 넣어서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타임 여기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맥스타임 변수에 저희는 임의로 1200초 그래서 20분 정도로 돌려서 검색을 시켰는데
이제 20분 동안 배치 넘버를 증가시키면서 RMSE가 가장 작은 파이프라인을 찾아주게 되는데 20분 동안 50까지 늘릴 수 있었고 그 중에서 XGBoost 리그레서가 최적으로 나왔고 그때의 RMSE는 0.323 정도로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XGBoost 사용해서 예측값 구해본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이발 모델이 시계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축 중인 모델이라서 아직 개발 중인 것을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저희가 돌려본 모델의 RMSE 값을 그 NBITS 모델 빼고 크기 순서대로 정리해 본 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번 파이널 프로젝트에서 모델을 설명력과 성능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다양한 모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하나의 모델을 깊게 이해한 것은 아니어서 모델 각각의 이해도는 아쉬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각 모델 돌려본 뒤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시도를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저희가 선택한 테스트 데이터셋의 한계로 인해서 다양한 모델을 돌려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주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다음 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다음 조들부터는 1주차, 그러니까 중간 발표 때 했던 내용이나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생략하고 간단하게 빠르게 발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조 발표가 어디죠? 유진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전체 화면은 프레젠테이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공유가 되는지 몰라서 아, 그럼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공유됐어? 줌에서? 음, 그냥 이렇게 상관없어요. 어? 뭐지? 잠시만요. PDF도 만들었는데 PDF. 그냥 여기랑 연결이 끊겼는데? 됐어. 이 밑으로 어떻게 돼? 맥북 처음이라서. 이거 그냥 이렇게 아, 뭐죠? 이게 두 쪽밖에 안 나. 왜지? PDF 새로 보내드릴까요? 네네. 그러면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혹시 세 번째 조 발표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순서를 바꿔서 세 번째 조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지? 왜 아니야? 아 죄송해요. 정신이 없네. 하면 되나요? 잘 보이시죠? 시작할게요. 예, 저희 조는 컴퓨터 비전을 주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갖다가 이제 그거를 분류해내는 모델, 그거를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그거에 이제 이어서 이제 남겨진 주제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중복 라벨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신체 부위에 이제 코드를 부여하는 건 숫자 코드를 부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손가락이 7번, 뭐 손이 9번, 뭐 이제 손목이 21번 막 이런 식으로 코드가 부여되는 거였는데 이게 손을 아무리 뭐 확대해서 뭐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 손가락만 들어가게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손목까지는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코드를 부여한다고 하면은 7번, 9번, 21번이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라벨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갖다가 처리해야 될 문제로 남았었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부가적인 건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약간 데이터를 약간 양적으로 늘리는 거 그런 걸 좀 해봤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모델 그리고 나은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좀 더 나은 모델을 찾아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야. 자, 이 중복 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논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중복 라벨이 있으면 그 있는 코드 조합 그대로 갖다가 그냥 새로운 타겟으로 삼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타겟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만약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13번하고 20번이 이렇게 중복 라벨로 돼 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13번이랑 20번에다가 갖다 나눠서 이렇게 해보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만든 이 모델을 갖다가 현업에서 이제 쓰이게 된다면 물론 이제 그런 코드를 그 종사자들이 익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코드가 담겨 있는 그 조합에 있는데 만약에 어 뭐야 이 3번만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 타겟이 이제 하나만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7번만 이렇게 딱 한다. 그럼 나머지 신체 부위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있어야 이제 종사자들이 이제 좀 더 그 모델을 돌리기 편할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1번으로 가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라벨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뭐죠? 인코더 그거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손이 이제 9번이다 하면은 손만 찍혔다 하면 이제 그거는 1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위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뭐 두 부위가 찍혔다 하면은 0.5, 0.5 이런 식으로 둘이 참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 이렇게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거를 이제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쓰이는 게 이제 바로 argmax라는 이제 함수입니다. 요거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원하드 인코딩을 해가지고 원합 벡터로 나타낸 그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보면은
어떤 부위에서는 그 부위가 맞을 확률이 몇 프로고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그게 가장 높은 값을 갖다가 이렇게 디멘전을 1로 정했을 때 그 1차원으로 이렇게 나열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그맥스를 갖다가 써봤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확률값이 이렇게 동일한 게 두세 개 이상으로 이렇게 나올 때 아웃풋 값을 어떻게 잡냐면은 인덱스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덱스를 먼저 잡는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손하고 손가락이 등장하는데 둘 다 0.5, 0.5가 찍혔다. 그러면은 손가락만 인식하게 돼버리는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지금 그 코드별 조합을 갖다가 이제 그거를 새로운 타겟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해글 시스템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 모델을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거기서 직접 그거를 액큐레시를 계산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래요. 저희가 샘플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타겟 밸류들을 해가지고 그걸 제출해가지고 거기서 점수가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도 싸움에서는 이런 중복 라벨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이따가 모델 선택 부분에 있어서 이따 다룰 거라서 일단 잠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폼스 함수 갖다가 이제 이런 데이터 증강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여기서 쓰였던 거는 이제 대표적인 건 뭐 랜덤 호리젠털 플립이라 해가지고 뭐 사진을 갖다가 좌우 반전시키는 거 이런 것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같은 것도 자 이미지 분류를 갖다가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런 구글렛 이런 것도 있고요. 뭐 VGG16 이런 것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모델들을 갖다가 돌려봤을 때 가장 좋은 애큐레시를 내는 거를 갖다가 써보자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영이 형께서 힘써주신 거였는데 레슨넷 18이랑 레슨넷 50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F폭이 31대랑 51대로 이렇게 직접 돌려보면서 이렇게 애큐레시를 한번 에러랑 애큐레시를 측정해봤고요. 자, 이제 모델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이경님께서 돌리신 건데, 자, 밑줄 친 거 보이시죠? 엠넷이 가장 애큐레시가 80%로 높은 점수가 나와요. 근데 꼭 엠넷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들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다양한 컨볼루션 레이어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정교한 구조의 그런 딥러닝 모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엠넷은 뭐 모바일 웹 개발 같은 데에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선택을 할 건데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은 알그맥스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이렇게 있는데 동일한 확률값들이 등장하면은 맨 앞에 값을 잡아버리니까 중복 라벨 문제를 처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준님이 알고리즘을 짜주신 게 이제 등장하는데 자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일정 값 이상의 값을 가지면은 얘네들을 타겟으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 타겟 신체 부위마다 이제 확률값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거는 이제 0.4, 0.4, 0.2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0.3 이상으로 내가 만족하는 애들은 타겟으로 삼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0.4, 0.4 나온 애들은 둘 다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중복 라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했었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0.4보다 큰 값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지만 안타깝게도 마의 90%라는 장벽은 넘지 못했어요. 저희가 87%에서 88% 왔다 갔다 하는데 아쉽게도 90%는 넘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그래서 나름 저희가 이제 산전수전 고생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데이터 전처리도 해보고 이제 애큐레시도 막 수정해 가면서 해봤는데 마의 90%는 넘기기 어려웠다. 이게 좀 아쉬웠다는 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끝나기 전에 언급했던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드캠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그러니까 미리 훈련된 그 모델이 있으면 걔네들을 갖다가 이제 사진에 대입해가지고 만약에 좀 사진 중에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거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병을 진단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이제 이런 모델을 갖다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랑 또 맞춰야 돼요. 구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안타깝게도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때 다루도록 하자. 그렇게 마무리 지었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컴퓨터 비전주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컴퓨터 비전조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엑스레이를 찍을 때 부위를 정해놓고 찍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역순으로 엑스레이로 어떤 부위인지 맞추는데 원래 데이터 디스크립션에서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래 병원을 가면은 궁금한 부위 예를 들어서 뭐 골절이 손에 뭐 있을 것 같다 치면은 손을 찍잖아요. 네. 그래서 부위를 정해놓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 경우에는 엑스레이 이미지를 다 모아놓고 그게 어떤 부위인지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의사들이 그 엑스레이 그거 이미지 찍으라고 오더를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 환자 뭐 머리 가슴 배 찍어주세요 하면은 영상실에서 그걸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해서 영상실에서 이렇게 의사는 오더를 머리 가슴 배를 냈는데 영상실에서는 그거를 카테고리를 각각에다가 사진 안 넣어주고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사진 찍은 거를 다 그냥 일괄적으로 다 넣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대다수래요. 그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나중에 사진 볼 때 이 사람 뭐 가슴 부위 봐야지 했는데 다른 부위에 그 엑스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손이 한 번 더 가는 거를 조금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이제 보통은 병원에서 그렇게 한 카테고리에 여러 부위 때려박는 게 그 대다수의 경우다 보면은 이거를 그러면은 하고 한번 머리 데이터만 얻어볼까 해서 그거를 접근을 했는데 그 안에서 또 막 그 사람이 이렇게 한번 또 걸러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뭔가 땅콩돼 있는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부위의 그 부위의 사진들을 조금 컴퓨터가 미리 분류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보자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의의하자 목적이라고 데이터 디스크립션에 써져 있는 거를 봤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은 것 같으니까 이제 아까 발표했어야 됐던 유진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똑같이 작동해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아, 두 손가락으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미래의 확진자 수와 그리고 사망자 수를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티아 타임 시리즈 2조입니다. 일단 지역의 종류가 313개 정도가 됐고 그리고 각각에 대한 패턴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미래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를 예측하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크게 시도한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리그레서 그러니까 회귀를 시도해보았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 방법인 아리마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트의 DBM을 시도를 해보았는데 사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것은 리그레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두 개는 이런 방향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도해본 그러한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 저희가 가진 데이터셋이 피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데이터셋도 엄청 작은 편이었어가지고 아무래도 시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발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차를 짜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리그레션입니다. 이게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게 원래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나라가 쫙 있고 그리고 1월 며칠부터 5월 며칠까지 데이터가 쫙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날짜별로 모든 나라의 수치를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건데 이거를 잘 보면은 누가 봐도 뭔가 리그레션을 쓰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리그레션을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나라였던 아프가니스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한번 나타내 본 건데 솔직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얼추 잘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자. 이걸 잘 보시면은 사실 쿼드라틱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맞는데 이게 2차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데 3차랑 4차는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두 개의 함수를 써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게 RMSL 이 함수를 작성한 이유가 이게 좀 오래된 컴피티션이라 가지고 제출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용한 성과 지표 자체가 RMSL이라고 MSL을 에다가 다시 뭐라 하지? 금을 씌운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따로 함수를 작성해가지고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게 3차고 오른쪽에 있는 게 4차인데 왼쪽에 있는 3차가 조금 더 RMSL리가 작게 측정이 돼가지고 아 이게 조금 더 괜찮겠구나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얼추 잘 맞는 것 같죠. 그러고 나서 아까 앞에 했던 거는 그 확진자 수에 대한 리그레션인데 이거는 이제 리니얼 뒤에 페이터가 붙어 있으니까 페이탈리티스 그러니까 사망자 수에 관한 그거 피팅을 해보니까 이거는 리니어가 그래도 제일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얼추 괜찮다. 굉장히 간단한 모델인데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요. 이게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액츄얼 데이터는 밑에 저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큐빅으로 하면은 저렇게 위로 뻗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2020년에 코로나 데이터다 보니까 사실 0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0이 진짜 많아가지고 여기는 심지어 사망자 수는 끝까지 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레그레이션을 회계로 만들 수 없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최대 단점 같은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모든 모델이 막 3차에 다 들어맞고 모든 게 4차에 다 들어맞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각자한테 약간 커스터마이징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극복하고자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한 것은 XGB 리그레서라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약간 이거는 지난 학기 했다고 했는데 살짝 생소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살짝 설명을 하면은 이게 XGB 같은 경우는 Extreme Gradient Boosting의 약자고 이게 부스팅이라는 게 약한 모델을 계속해서 해보다가 점차 이렇게 다응학습 모델을 계속해서 반영하는 그런 모델을 의미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냥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속도를 개선시킨 게 바로 XGB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데 이게 밑에 있는 게 네 가지가 장점인데 그냥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일단 수행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과적합을 규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예측 성능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용이하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었는데 약간 결측치도 알아서 처리해주고 조기 종료 기능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된 그런 양상을 띠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프리프로세싱을 조금 진행을 했는데 일단 가장 새로운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한 코드가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 상자를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어야 됐는데 PDF라 가지고 멋있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왼쪽 상자 같은 경우에는 나라명 그리고 주의 이름에 대한 라벨을 인코딩을 하였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잘 보면 숫자가 다르잖아요. 이게 숫자가 다른 이유가 이게 막 되게 큰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렇게 오른쪽에는 있는데 왼쪽에 주명만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따지면 이게 311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183개. 그러니까 살짝 숫자가 다른데 이거를 인코딩을 함으로써 살짝 뭔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먼스랑 데이를 따로 추출했는데 이게 여기 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걸 따로따로 해가지고 떼어냄으로써 수치형으로 바꿔줌으로써 이게 변수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프리프로세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도 지정을 해 주었고 이게 y가 두 개인 이유는 저희가 알아내야 할 게 확진자 수랑 사망자 수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y1과 y2로 이렇게 나눠 주었고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GB 리그레서라는 거 안에 이렇게 괄호 안에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 밑에 있는 걸 잘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단 이게 존재하는 의의가 뭐냐면은 이게 조정을 이렇게 함으로써 트레이스식에 과적화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N estimators 이걸 높이고 max steps를 낮추고 그리고 감마를 높이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함으로써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해보면은 RMSLE가 정말 작게 나와요. 이게 2가 적힌 걸로 봐서는 진짜 너무 작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건 과적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제가 그래프 첨부하는 걸 깜빡했는데 이게 그래프를 둘 다 그려보면은 한 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 이거는 파라미터를 좀 조정을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바꿔줬어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해보니까 아 RMSLE가 그래도 좀 개선이 됐구나 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제 색이 두 개 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XGB 리그레서의 사실 성능만 따지면 RMSLE가 다른 게 좋긴 한데 그래도 과적합은 안 좋은 거니까 그래도 여러모로 좋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리마랑 세 번째 라이트 GBM 같은 경우에는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계열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과거의 관측값과 오차를 사용해서 현재의 시계열 값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이게 밑에 있는 이 네 개가 그냥 하면서 그냥 시행착오 겪은 것들을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건데 첫 번째가 변수 선택을 이게 원래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계속 누적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그냥 데일리로 바꾸고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아 가려지는구나. 이게 왼쪽이 큐레이티브 데이터고 오른쪽이 데일리인데 이걸 사실 뭘 쓰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큐레이티브를 애초에 선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숫자가 너무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체 다 봤는데 막 사망자 수가 1명 나고 막 2명 나고 그러는데 이거를 데일리를 써버리면 이게 너무 이상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초에 그냥 데일리 그냥 쓰지 말고 아 누적형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의 범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살짝 고민을 한 게 이게 아까도 보셨겠지만 초반에 0000000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what to start라는 이런 그냥 새로운 함수를 그냥 작성을 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로 숫자가 나오는 그 순서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했고 이게 2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캡처 잘못한 거고 사실 0보다 큰 숫자를 찾는 그러한 함수를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65인 이유가 이게 4월 1일까지 데이터를 하면은 4월 1일까지 데이터를 하면은 73개의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65번째, 66번째인데도 0이 나오면 사실 그거는 딱히 그거를 리그레스를 그러니까 아리마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는 애초부터 그냥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0이 계속 쓰이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분 횟수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그냥 고민을 하다가 살짝 쓰잘데기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퍼 아리마를 쓰면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넘겼고 그리고 TF 아리마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쓰고 싶었는데 이게 전이함수라는 게 이게 입력 시계열을 따로 넣어가지고 그것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사실 이게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TF 아리마를 구글링을 해보면은 한국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어 문서를 읽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하고 싶었지만 이거는 결국 시도해보지 못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델도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0들 삭제하고 그리고 처분도 하고 아니, 이게 가장 잘 나온 모델이었는데 이게 초반에 0들 삭제하고 그리고 1차 처분을 한번 하고 나서 아리마 모델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오토 아리마를 쓴 게 그래도 가장 효과가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보기 위해서 또 처리를 하고 나서 밑에 RMSL2를 보니까 1.07. 아까 그 리그레스보다는 살짝 안 좋지만 그래도 이게 아리마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성능을 보였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트 GBM입니다. 라이트 GB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소개드렸던 XGB 거기에서도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발전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장점이 굉장히 학습하는 데 심지어 더 적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적은 데이터셋을 적용할 경우 과적 파괴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굉장히 적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뒤에를 보면은 일단 전처리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처리를 할때 이렇게 일단 결제값 채우고 그리고 새로운 리전이라는 열을 생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라벨 인코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숫자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정은 아까 XGB랑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핏을 시키고 프리딕트를 해봤더니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도 아까 말했던 그 데이터셋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왜냐면 전체 데이터셋으로 보면 3만 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각 나라별로 쪼개져가지고 각각 이렇게 시계열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라이트 GBM은 저는 시도를 해보면 굉장히 시도를 해보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지만 이런 한계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에서는 저희가 느꼈던 점, 한계점, 그리고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간 새로운 모델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재웅님께서 저희 회의할 때 가져오신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 제목을 보면은 GLM Based Auto Regressive Process. 그래가지고 이게 코로나19에 실제로 학자들이 예측을 한 그거를 정리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모델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Susceptible Infectious 모델이라고 해서 그냥 짧게 말하면 SI 모델인데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모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포화송 오토 리그레시브 그냥 줄여서 포화송 그냥 AR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문제점이 이게 과도한 분산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웃라이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 논문의 저자가 이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모델을 사용하면은 이 포화송 AR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작성하셨는데 그럼 심지어 재웅님이 이거를 쓰시기 위해서 이거 저자분한테 메일도 보냈어요. 근데 코드를 달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라도 짧게나마 소개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그냥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델이 정말 XB 리그레서 그거였고 그리고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처음에는 저희가 저번에 중간 발표를 할 때 다른 피처들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진짜 나라 이름도 다 다르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없는 데이터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정리해야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가 이거는 진짜 시간만 버리겠다 득보다 실이 크겠다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있는 데이터로만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거는 사실 데이터 수가 부족하고 그리고 0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나의 일정한 모델로 나올 수 없었다 그러한 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코비드 조 발표에 대해서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뭐 코멘트 같은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지금 8시가 다 되어서 8시 5분까지만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8시 5분에 다시 네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도 똑같이 겪은 문제라서 이따가 한번 얘기해 줄게. 저희 그러면은 5분이 넘었으니까 네 번째 조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이제 타임 시리즈 3조고요. 그 LSTM 모형을 이용해서 세일즈 프레딕션을 하는 주제로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 조 발표 순서는 이제 인트로덕션에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피티션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프리 프로세싱하고 EDA 과정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모델링, 그 다음에 컨클루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의 목표는 이제 에콰도르의 대형 유통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대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홈플러스나 뭐 롯데마트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여러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17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품목당 판매량을 예측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주어진 데이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트레인 셋하고 이제 테스트 셋이 있고요. 이제 트레인 셋의 경우 이제 13년 1월 1일부터 17년 8월 15일까지 주어져 있고, 이제 테스트 셋은 이제 17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토어 넘버라고 돼 있는 변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가게의 고유 번호고요. 그래서 5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상품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33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는 판매량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어라는 이제 데이터 셋이 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게 번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티, 스테이트, 타입, 클러스터 이렇게 있는데, 이제 타입은 A부터 E까지 이렇게 있고, 클러스터는 1부터 17까지 숫자로 이렇게 범주형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데이터셋이 있고, 오일 데이터셋은 이제 에콰도르에서 그 그러니까 오일 가격을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홀리데이 관련한 데이터셋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안 써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단처리 과정에서 저번 주에 했던 거는 거의 이제 생략을 했는데, 좀 이제 오일 데이터를 보다가 저희가 결축치를 발견을 해서 이제 그 함수를 이용해서 결축치를 해결을 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오일 데이터에서 이제 주말에 해당하는 날짜는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해당하는 날짜를 생성한 다음에 인터폴레이트 함수로 그 이제 새로 이제 결축치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새로운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데이터셋이 보면 이렇게 날짜가 있고 이제 품목이 있고 이렇게 판매량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루에 33개 패밀리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래로 엄청 긴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뭔가 보기 불편해서 이제 그 피봇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날짜를 이제 행에 넣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마 스토어 넘버하고 그 패밀리의 조합을 이렇게 열에 표현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피봇 함수로 이제 롱투 와이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량의 이제 규모나 분포가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이제 학습 과정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의 안정성과 수렴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이제 미맥스 스케일러를 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클러스터하고 타입하고 나눠서 그 이제 판매량의 추이를 살펴보았었는데, 이게 뭐 모든 이제 품목이나 그런 클러스터 타입이 이제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제 타입하고 패밀리, 클러스터 패밀리, 스토어 넘버 패밀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봐서 이제 각각 학습을 진행을 해보고 가장 좋은 성능을 지닌 것으로 이제
최종 학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입 위에 2개 있는 그래프가 이제 타입별로 이제 그 홈앤 키친하고 펫 서프라이즈 이렇게 2개의 패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면 그래도 타입별로 어느 정도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 밑에 이제 프로듀스하고 그로서리 2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별로 저희 이제 판매량을 나타난 그래프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차이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의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모델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LSTM 모델을 쓸 건데 아까 다른 조 분들께서도 LSTM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RNN의 경우에 이제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롱텀 디펜던시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정확히 이제 반영을 못한다. 이제 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한 게 이제 LSTM이고요. 이제 원래 이제 RNN이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고 예측하는데 용이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저희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7일치의 세일즈를 바탕으로 해서 8일차의 세일즈를 예측하는 형태로 모델을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타입이 5가지가 있고 패밀리는 3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서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17가지, 패밀리 33가지 이렇게 또 조합을 해서 예측을 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어 넘버가 54개가 있고 패밀리 33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건 이제 모든 가게의 이제 판매량을 이제 각각 예측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조합으로 LSTM 모델을 피팅을 해본 다음에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세션 때도 뭐 이렇게 파이토치 이제 그 강의 들으면서 들었던 대로 이제 LSTM 모델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이제 스토어 타입 5개하고 패밀리 33가지의 조합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제 165개의 컬럼을 갖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표현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줘서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시퀀스 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데이터를 쓴다고, 그러니까 7일치의 데이터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7로 설정을 해줬고, 데이트 디멘션의 경우 이제 아까 컬럼 수가 165개라고 해서 165개,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도 당연히 165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히든 디멘션의 경우 저희가 그냥 데이터 디멘션의 2배 정도, 대략 2배 정도 되는 이런 임의의 숫자를 설정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켜본 결과를 저희가 다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165개이기 때문에 거기서 10개를 이제 임의로 추출을 해서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잘 예측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뭐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사실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보다는 그 수치로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RMSLE 값을 계산을 해봤고요. 한 대략 0.456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클러스터가 17개가 있는데 그 패밀리 33가지랑 이제 조합을 해서 561개의 컬럼을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하려고 했고요. 아까 하이퍼 파라미터 그 타입 설정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시퀀스 랭스는 이렇게 설정을 했고, 데이터 디멘션하고 아웃풋 디멘션은 이제 컬럼 수와 같게 이렇게 설정을 해준 상태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해봤는데 네,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일단 수치가 제일 정확하니까 RMSLE 값을 살펴보면 0.4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타입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예측을 했을 때는 0.45가 나왔는데 클러스터 17개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니까 0.42로 이렇게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인데 이제 스토어 넘버 54개하고 패밀리 33개를 조합을 해서 1782개의 컬럼을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을 했어요.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는 더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까랑 비슷한 방식으로 설정을 했고요. 시각화 역시 했는데 뭐 이런 거는 진짜 전혀 예측이 안 된 걸로 보이고 이런 것도 좀 아쉽다고 느껴질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시각화는 뭔가 그 클러스터나 타입에 비해서 뭔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RMSLE 값의 경우 아까 0.42하고 0.45였는데 0.28로 되게 아까보다 많이 작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가지의 조합을 이제 해서 모델을 한번 세워봤는데 이제 RMSLE 값이 가장 작은 세 번째 케이스로 진행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일단 RMSLE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그러니까 직관과도 부합하는 게 원래 저희의 목표가 그 이제 각 가게의 그 품목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타입이나 클러스터로 묶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확성이 좀 더 떨어질 게 분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스토어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정확도가 제일 높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부분을 제가 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한테 주어진 이제 트레인셋을 가지고 이제 스토어 넘버 54개하고 패밀리 33개로 이제 1782개의 컬럼을 가지는 모델로 최종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 안 나왔어요. 그 아까는 0.28 가까운 값이 나왔는데 그 밸리데이션 셋으로 RMSLE를 구했을 때보다 트레인 셋으로 실제로 돌려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뭐 아까 다른 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버피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LSTM 모델을 사용을 하다 보니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할 때하고 달리 이제 트레인 셋을 사용할 때는 예측한 값을 이용해서 또 예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뭔가 스코어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조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저희가 이제 1주 차에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셋이 주어져서 그 데이터셋을 이제 한번 다 전처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세일즈랑 어떤 관련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이렇게 EDA 작업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스토어 데이터에서 클러스터하고 타입 말고는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피처에 대한 그런 반영을 저희가 모델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가 돌아가는데 꽤 오래 걸려서 뭔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조정을 여러 번 해보면서 약간 더 나은 모델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능하다면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제가 딥러닝이었다 보니까 LSTM만 시도해보고 다른 모델을 시도해보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조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게 있는데 이제 그 도영님께서 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문제를 그냥 트레인 셋에 대한 로스랑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로스를 비교해서 밸리데이션 셋에서 로스가 더 크면은 오버피팅이 발생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전조에서도 있었고 전조에서 있었는데 그 문제가 저희한테도 똑같이 발생을 해서 그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냐면은 이제 저희 컴피티션 자체는 스코어를 MSLE라고 캐글에서 그렇게 공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파이토치에 학습을 시키려고 보니까 로스 펑션에 MSLE가 구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로스 펑션을 사용을 했어야 돼서 우선은 여기는 코드가 없긴 한데 MSE 로스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트레인셋에 대해서 학습을 시킬 때는 우선 MSE 로스를 사용했고 0과 1 사이로 민맥스 스케일링을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한 거라서 0.04 이렇게 낮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서로 모델들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을 했을 때는 그 민맥스 스케일링한 것도 원래 스케일로 늘린 상태고 게다가 MSE 로스를 사용했던 거를 MSE 로스가 아니라 MSLE 로스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아까랑 트레인 셋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랑 로스가 되게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오버피팅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 기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단순 두 개를 비교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죠? 토치로 RMSLE를 구현할 수 있거나 그렇다면은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그냥 알 수가 없다.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민수님이 발표해 주실 때도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이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RMSLE를 구했을 때는 이게 LSTM 모델 자체가 이제 전날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발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는 전날 데이터가 다 주어져 있다 보니까 8일째를 예측을 할 때 이전 7일치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근데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에는 그 전날 데이터들을 또 다 예측해서 다음 날 인풋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0.28에서 0.6 수준으로 높아진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더 궁금한 점 없으시면은 마지막 조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 발표자는 누구신가요? 네, 저희 마지막 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타임 시리즈 1조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김채성이고, 네, 저희 조는 이렇게 아래 써 있는 대로 4명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선택한 데이터셋은 이제 가상화폐에 관련된 데이터인데 14개의 종류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량이나 뭐 거래 횟수 그리고 뭐 시가, 종가, 저가, 고가 등의 데이터가 1분 단위로 표현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 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거냐 하면은 이제 어느 시점에 발생할 가격을 예측을 하는 문제가 이제 컴피티션의 목적이기도 했고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상화폐 14개 중에서 좀 저희에게 익숙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시점은 2021년 9월 20일 22시에서 23시까지에 대한 가격을 예측하는 걸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링을 하기 전에 전처리를 했는데요. 일단 이 기존의 14개의 화폐에 대한 데이터에서 저희가 필요한 화폐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난 중간 발표 때 했던 EDA 결과를 보시면은
시가, 종가, 저가, 고가 이런 가격 관련 데이터들이 서로 상관계수가 1이 나와서 그 변수들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 정보를 하나로 통일을 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에 따라서 뭐 로그 변환이나 차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서로 나누고 이제 모델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델링을 어떤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뭐 성능을 높이거나 이런 방법도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모델들을 찾아보니까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상화폐나 뭐 주식 가격들을 예측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그런 시계열이나 딥러닝 모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 거를 모델들 하나하나를 좀 이해해보고 조금 다양하게 시도해보고자 해서 한 5가지 정도의 모델을 골라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을 각각 설명하기 전에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뭐 설명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한 모델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식으로 진행했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본 모델은 LSTM인데요. 많은 다른 조들도 하셨듯이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RNN에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보완한 모델이고 이제 망각 게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출력값을 조절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LSTM 레이어들을 쌓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 선정한 3가지 종류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피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와 로스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예측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빨간색이 실제 데이터이고 파란색이 저희가 예측을 한 값이에요. 근데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RMS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안 좋게 나온 거는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설명력이 없는 수준으로 예측을 한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빼먹고 설명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예측을 한 변수는 그 프라이스 변수 자체가 아니라 타겟이라는 변수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케글 데이터셋에서 타겟이라는 변수로 예측을 하라라고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15분 동안의 가격 변화를 로그 리턴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코인들이 영향을 주는 그 영향력을 제거한 그런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타겟이라는 변수를 예측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얘는 이렇게 나왔고 이것 또한 앞에 비트코인과 같이 딱히 좋게 피팅이 되진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데 딱히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LSTM에 대해서 저희가 느낀 거는 차분을 사용한 데이터이긴 한데 생각보다 성능이 좋지 않았다라는 점이랑 이제 만약 저희가 시간이 좀 더 충분했더라면은 구조를 좀 더 좀 세밀하게 변경을 하거나 에폭을 증가시켜서 개선해 볼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본 모델은 GRU인데 GRU는 이제 LSTM을 좀 더 심플하게 만든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LSTM보다는 아무래도 단순한 구조이지만 좀 더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모델도 함께 같이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GRU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히든 디멘전과 뭐 아웃풋 디멘전 이런 것들 파이버 파라미터를 설정해 두고 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GRU 모델의 레이어들을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부터 또 피팅을 시켜봤는데 이제 이 GRU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트레인 데이터를 이렇게 뭉텅이로 사용해서 그 후 1시간을 이렇게 바로 그렇게 다이렉트하게 예측을 한 게 아니라 1분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전 10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 그 다음 1분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전의 10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해서 예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코드도 나와 있고요.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왼쪽에 나온 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레딕션 결과를 보자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사실 이 모델도 그렇게까지 막 잘 피팅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앞에 있었던 LSTM보다는 그래도 변동 증가와 감소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MSE도 0.0069 정도로 작게 나온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같은 모델로 피팅을 시켜보았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잘 설명하는 예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증가와 감소 그 변동의 높낮이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졌고 마지막으로 도지코인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시도해 본 것들 중에서 GRU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예측을 한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GRU는 이제 경향성이나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만 그 정확한 폭을 잡아내지는 못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짧게 끊어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하거나 F폭을 증가시켰으면 좀 더 개선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시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모델은 엠비츠인데 이제 엠비츠 아까 다른 주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배제한 순수한 머신러닝 모델이고 그리고 해석이 가능한 딥러닝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모델이기도 하고 또 해석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엠비츠의 구조는 이러한데요. 이제 베이직 블록과 스택 블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특징은 그 FC 레이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백캐스트와 폴캐스트라는 이런 블록들을 통과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비츠들의 특징인데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흐름을 좀 투명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백캐스트의 구조를 통해서는 이제 다음 블록의 예측을 좀 쉽게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이제 이전 데이터의 정보를 좀 반영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포어캐스트를 통해서 인풋을 좀 계층적으로 분해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엠비츠 이 모델을 이용해서 피팅을 시켜 보았는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런 어떤 변동성을 잡아내지 못하고 그냥 데이터 자체의 평균을 웃도는 그런 결과값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RMSE 같은 경우는 0.089 정도로 앞선 모델들과 비슷하게 작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앞에 있던 비트코인과는 달리 좀 위아래로 많이 변동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일정한 평균값을 가지는 정도의 그림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도지코인 또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어떤 변동을 잘 잡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엠비츠에 대해서는 예측값이 너무 평활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좀 별로 좋은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렇게 아직 활발하게 연구가 된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저희도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 다음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TFT인데 TFT가 Temporal Fusion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5가지 구조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먼저 게이팅 메커니즘을 통해서 학습과 관련이 적은 데이터는 이제 스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어블 셀렉션을 통해서 예측에 기여하는 성분만 선택하고 조금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코베리어티 이런 인코더를 통해서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 중 현재 알고 있는 어떤 고정된 그런 변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LSTM 레이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텐션 등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별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퀀타일 아웃풋 형태로 프레딕션 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델링을 시켜봤는데 일단 피팅을 시키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좀 괜찮은 값들로 넣어 보았어요.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딱히 좋은 예측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상수값에 비슷한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뭐 중간에 잠깐 올라가긴 하지만 결국 상수에 가깝게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RMSE는 그렇게 뭐 나쁜 값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예측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다른 코인들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여기 있는 트레인 셋에서 그냥 평균값, 중앙값 정도의 그 값을 상수로 하는 아무튼 예측이 잘 되지 않는 그래프인 걸 볼 수 있고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띠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뭐 예측이 거의 되지 않는 수준인 걸 볼 수 있었고 이제 왜 이게 잘 안 되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일단 데이터가 모델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시간 단위가 분 단위로 굉장히 짧고 그리고 숫자 자체가 막 0.00 몇 정도로 엄청 단위가 작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TFT 자체가 이제 다양한 종류의 변수들을 그 특징에 맞게 모델 안에서 처리를 해주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가진 모델이 너무 변수들 간의 특징이 약간 부족한 그러니까 다 숫자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활용하기에 그렇게 다양한 데이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델은 프로펫인데 이제 프로펫은 페이스북에서 제시한 시계열에 특화된 예측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아웃라이어나 이런 특징적인 값들에 대해서 딱히 예민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뭐 시즈널리티 같은 거를 편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휴일과 같은 그런 좀 특이한 값을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시계열을 예측을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일단 살펴보자면 이거는 시계열 예측 모델이니까 일단 시간과 그리고 타겟 이 두 가지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해서 이런 형태를 가진 데이터셋으로 가공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괜찮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서 그 모델로 피팅을 시켜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RMSE는 0.008 정도로 앞선 모델들과 뭐 비슷하게 나왔고 이제 이 그래프 보시면은 검은 점들이 실제 값들이고 이 파란색이 저희가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것의 추세인데 그래도 어떤 추세 정도는 변동성이나 추세 정도는 좀 괜찮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펫은 되게 간단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지만 이게 아무래도 원래 1단위 데이터에 제일 잘 맞게 만들어진 모델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한 분단위 데이터에서는 잘 효과적으로 인식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추세는 반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해본 모델은 여기까지이고 아무래도 뭐 한 모델을 가지고 뭐 성능을 높이거나 하는 시도는 해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런 가상화폐나 뭐 주식 같은 가격을 예측하는 데 종종 사용되는 모델들을 다 이해해봤다는 데 의의를 두고 네, 저희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코인 부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 또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저희 파이널 프로젝트 최종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완전히 끝내기에 앞서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학기 초반에 공지 드렸었던 과제를 성실하게 해주신 분들에 대한 상을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도영님하고 재웅님께서 매주 과제 제출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영님과 재웅님께 그 작은 상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과제의 왕에게는 전공책을 사드리는 전통이 있어서 필요한 전공책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님 나오셔서 네. 엑셀만 띄워주시면 안녕하세요. 총무입니다. 이거 이번 학기에 쓴 금액들 올려져 있는 엑셀 표인데요. 이거를 구글 드라이브에 어디에 공유를 했죠? 공지방에 제가 공유를 따로 해드리긴 할 건데 이렇게 보여드려봤자 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갖고 요약을 하면은 60만 원 정도 받았어요. 회비를 인당 2만 원씩 받았으니까 저희가 한 30명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4.5만 원을 졸업 현수막 제작하는 데 썼고요. 그리고 후드티 한 10분 정도 해주셔서 그거 지원금 한 9천 원씩 해서 토탈 18만 원 정도 썼고요. 그리고 준 프리미엄 결제를 한 달에 2만 원씩 들어가서 총 8만 원, 4달치를 썼고요. 그리고 연사 특강 답례로 연사 한 분당 2만 원 정도씩 해서 한 7만 원 그 정도 썼고요. 그리고 저번에 소풍 갔을 때 이경님이랑 두우님 생일 케이크로 2.5만 원 정도 또 썼고 네, 이게 생일 케이크 2.5만 원 썼고 그다음에 저희 파이널 프로젝트 할 때 콜앱 지원금 2조가 신청해 주셔서 토탈 한 2만 5천 원 정도 썼고요. 그리고 후드티 만들 때 저희 로고가 AI 파일로 된 게 없어갖고 그 외주를 맡겨가지고 3.5만 원 정도 여기 썼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과제 으뜸상 전공책 지원을 하고 하면은 한 수입에 비해 한 11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뒤풀이 비용에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파일은 공지방에도 따로 한번 올려주실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 다음 학기 회장단을 뽑는 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하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따로 연락 달라고 했는데 회장도 단일 후보로 한 분이 지원을 해주셨고 부회장도 단일 후보로 한 분이 지원을 해주셔서 두 분 뭐 포부라든지 공약 같은 거라도 짧게만 듣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무도 지원을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줌으로도 보고 계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기 고정민이라고 하고요. 두 학기째 학술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학회장으로 선택돼 버렸습니다. 그 학기 초부터 끊임없는 그게 있었어요. 좀. 아직 모르죠. 못 얘기. 그래가지고 뭐 포부라고 할 만한 게 있나? 네,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학술부 세션 준비할 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했었어요. 진짜 제가 발표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학회원분들이 그걸 온전히 다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학회 차원으로
좀 더 확장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이런 저지만 하지만 그 지금 같이 회장단을 만약에 꾸려 나가게 된다면 저의 하드 카운터가 돼주실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막 해이해지거나 그러려고 할 때 저를 그 다들 임시완 짤 아시나요? 그 뒤에서 그 뒤통수 후려가는 거 보고 저를 그렇게 해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네, 다음 학기 제가 딱 되면은 잘 여러분들 잘 이끌어 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 후보분도 나오셔서. 부회장 후보는 이번 학기 편집부장으로 일해줬던 윤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26기 이윤이라고 하고요. 아까 설명 들으셨다시피 이번 학기 편집부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두 학기째 편집부에서 활동을 했고요. 네. 뭐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않지만 저도 뭐 열심히 하는 거를 잘 독려하는 입장으로서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없어서 그냥 투표 러닝메이트처럼 한꺼번에 할까? 두 개 따로 올려? 그냥 한 번에 올릴게. 따로 해? 따로 해? 지금 방금 공지방에 투표 익명 투표로 올렸으니까 다들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투표는 다들 해주셔야 됩니다. 안 읽으시는 분들 누구죠? 네, 근데 과반 넘어서 그냥 지금 23분 해주셨는데 과반이 훨씬 넘어서 이거 결과대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음 학기 회장은 고정민 학회원님 그리고 부회장은 이윤희 학회원님이 맡아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줌으로 계신 분들, 대면으로 오신 분들 다들 한 학기 동안 활동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그럼 이것으로 봄 학기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